국내 최초 자본시장 미디어 더벨 주관하고 주최로 매년 제약바이오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약바이오 시장 및 시장 전망 및 투자 트렌드 분석이라는 주제로 세 분의 그런 전문가를 모시고 최근에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진행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대신해서 Q&A 섹션으로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약산업전략연구원의 정윤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Q&A를 진행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과 이제 기업들 분들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그 사회적 거리 이제 해제가 되고, 그리고 또 아주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런 거에 영향에 따라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본시장과 투자 흐름에 있어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더벨에서 이와 같은 그러한 어떤 미래 파고를 전망을 통해서 어떤 흐름으로 갈지 예측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 중심으로 구상을 해서 세 분의 그러한 전문가가 발표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차기 정부 출범에 따른 제약 바이오 산업 영향. 의 그 김현옥 현행 파트너스 코리아 대표님이 발표를 해 주셨고요. 두 번째 주제는 재무적 비상장 바이오 투자 트렌드라는 주제로 강지수 B&H 인베스트먼트 전문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김충현 미래에셋 증권 애널리스트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 그 연사님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각 연사분들께 이와 관련된 주제 발표와 관련된 질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자셨던 김 대표님. 네. 이제 인수위에서 이제 조만간에 그 여러 가지 정책 공약들을 중심으로 쭉 했던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현실 가능한, 그리고 이제 그 차기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실적으로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할 텐데요. 거기에 이제 그 공약 중심으로 조금 전망을 쭉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변 측면들을 좀 볼 때 상당히 이제 신정부는 기본적으로 그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어떤 디지털 정부로서 굉장히 그 어떤 그 작은 정부를 표방을 하면서 규제와 인프라 측면을 대폭 확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흥미있는 내용, 내지는 이제 코로나19면서, 19를 겪으면서 또 계속 시장에서는 논의가 됐던 원격 의료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격 의료가 사실 일부에서는 어떤 의료의 영리화라든 그쪽으로 또 확대되거나 아니면은 양극화가 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이해에 대한 충돌이 많이 되는 분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그 합법화해서 어떤 혁신 모델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산업임에도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해 충돌 내지는 영리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코로나19를 하면서 이러한 비대면의 진료, 이게 조금 더 나아서 원격 의료까지 희망사항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이제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우선은 이제 동네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좀 추진하겠다. 그리고 발표 중에 말씀하셨듯이 주 상담제 이런 거를 이제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국정과제 그 공약이 그 반영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의지는 강한데 과연 이번 정부에서 어느 만큼 관여할 수 있을지는 저도 조금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격 의료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 간 보건복지 산업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어쨌든 저희가 대부분 미국과 많이 비교를 하니까 북미 쪽과 비교를 하면은 사보험 기반의 보건복지 제도가 이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요. 저희 이제 그 북유럽처럼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이제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적 여건이나 인프라 부분이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공보험이 사보험으로 내려오는 이런 좀 균형하게 일단 잡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예산입니다. 예, 그게 안 된다고 봤었을 때 저희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한 사실 이제 정부 예산, 보건복지에 대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소요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아마 당장은 시행하기가 힘들고 어느 정도 뭐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이쪽과 관련된 재정이 확충이 되는 한 2, 3년 차부터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인가 어제자 신문에서도 또 나왔습니다. 이쪽 인수와 관련된 분들, 보건복지 관련된 분들도 이와 같은 법제화 마련과 각종 시행을 하기 위한 제도 장치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아마 내년부터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는 반은 긍정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나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조금은 이제 당장은 실현하기 어려울 게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단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뭐 어떤 예산이라든가 인프라 측면에서 조금 어렵지만은 분명히 가긴 갈 거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 그게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 기업이라든가 이제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이 주겠죠. 아니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또 보실 텐데. 또 미래를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원격 의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시장의 그런 흐름, 유통, 이게 바뀔 거로, 예측될 수가 있는데, 미국만 예를 들더라도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자상거래라든가 아니면 택배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원격 의료에 적합한 의약품을 개발한다든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또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미래에 가치 있는 그 분야의 기업들한테 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선제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이 좀 어떤 고민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원격 진료라고 놓고 본다라면은 의사의 대면과 환자의 만남, 그리고 처방 이후에 어떻게 이제 그 의약품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나누어 놓고 본다라면은 방금 이제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던 의문이나 거기와 관련된 기업들의 방향성을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원격 의료는 아시겠지만 비대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G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이거보다 뛰어난 정보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그 처방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는 직접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으로 본다든가 혹은 뭐 목소리인가 혹은 거기와 관련된 여러 다양한 환자의 피드백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와 관련된 저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와 관련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진단 쪽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비대면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처방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거와 관련된 진단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첫 번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처음에 나왔었을 때 다들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전자처방전 나왔었을 때 그 이후에 약의 배달이나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도서 상간 지역이 있거나 먼 거리에 있는 지역에 환자한테 줄 수 있는가. 가깝게 말해서 쿠팡이나 마켓컬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벽 배송 사실 10년 전마다라도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유통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 거점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그러한 업체와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환자가 향후에 이제 그러한 의사 처방이나 서비스를 받고 난 이후에 또 피드백을 갖다가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전산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과 관련된 업체들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놓고 본다라면 향후에 이쪽 부분에 관심이 있거나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따라서 또 투자자들도 여기에 맞게끔 아마 접목을 시키면은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전 예측 예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스타트업 쪽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연계돼서 원격 의료 이런 측면 비즈니스 모델들이 참 많이들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당장은 합법화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그 시장이 열릴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 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또 접목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투자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비즈니스 개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김충현 애널께서 보시기에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 측면에서 쭉 한번 리뷰를 쭉 해주셨는데 이미 이제 혹시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 의료가 합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팬데믹 전과 이후에 상당히 조금 약간 어떤 투자 흐름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했을 것 같은데요. 그 실제로 코로나19 이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나 이런 쪽에 그 투자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원격 의료를 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영향들은 좀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저한테 질문 주실 줄 몰랐는데 라이브로 질문.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팬데믹 기간의 가장 큰 변화는 주기가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20년하고 2021년 그리고 올해 들어서 세 가지 단계가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일단 2020년에는 정말 그야말로 팬데믹이 광풍이 몰아쳤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원격 의료라는 테마가 굉장히 핫했었고요. 근데 2021년을 들어서면서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하이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기대감들이 이제 현실과 만나는 지점들이 2021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했냐를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원격 의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도입이 된 만큼 사람들이 거기서 현실에서 반응하는 그 정제 작업도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원격 의료 플랫폼 회사에 대한 관심들이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우버나 카카오 택시처럼 중개를 해주는 모델들이 미국에서도 2020년 때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2021년 들어서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냐면 단순하게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어떻게 그 기업들이 혜자를 가질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는 단순하게 플랫폼 회사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어떤 걸 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의외로 의료기기 회사들이 디지털 헬스 쪽에서 각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몸에 부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데이터나 어떤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매개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원격 의료 플랫폼 기업이 주목을 받다가 이제 오히려 이제 영리병원을 하는 기업이나 미국은 영리병원이 되니까요. 아니면 의료기기 기업들이 원격을 얻는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로 좀 진화를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비슷한 정도로 우리가 나라에서도 이제 합법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합법화되면 그런 전철을 분명히 또 밟을 거라고 예상하고 스타트업 중에서 이제 원격으로 뛰어드는 아예 한국을 거점을 하지 않고 아예 미국의 스타트업에게 거기서 한 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김 애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그런 사례 이런 거를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기업이라든가 투자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만 덧붙이면 이제 당연히 이쪽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제 원격 의료가 된다 안 된다는 그런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들 뭐 한 두세 개 정도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원격 의료 사업이 발달한 글로벌 회사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에서 발달을 많이 해요.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크로스 보더라고 하죠. 역외 진료가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전 세계 의료 시장에서 한 2% 정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이 작은 시장에서 어떻게 뭔가를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원격 의료 업체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원격 의료 비중은 얼마 안 돼요. 한 20%가 안 됩니다. 나머지 것들로 뭔가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원격 의료만 한다라는 것보다도 원격 의료를 통해서
다른 부가적인 뭘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같이 보신다면은 나중에 이제 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조금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중에 불과 한 팬데믹 이전에 그 의료기기 하면 키워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영세하다. 뭐 100억, 200억 매출이면 오 크네. 뭐 이랬던 부분들이 이제 팬데믹 이후에 완전 SD바이오 센서 같은 거대 기업이 창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팬데믹 지나서도 지속 가능한 새로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제안을 M&A라는 키워드로 또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분명히 진단도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축적된 자본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지속 가능한 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조금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로슈가 이제 진단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로슈 진단이라는 큰 회사가 만들어졌고 뭐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데요. 의료기기가 M&A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의료기기로 만약에 뭐 의료기기 쪽에 M&A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보시기에 어떤 측면에서 또는 조금 뭐 이렇게 워낙 또 비즈니스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 아니면은 앞으로는 이제 토탈 헬스케어를 지향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분명히 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김앤홀께서 보시기에 제약 바이오 기업이 의료기기 쪽에 뛰어들고 M&A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투자라든가 아니면 저는 기술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그런 모델을 가져가는 회사는 존슨앤존슨하고 로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 사업도 이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사실은 별도 사업부처럼 운영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문화도 다르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헬스케어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뭐 파이저나 뭐 노바티스나 릴리나 뭐 이런 빅파마들이 의료기기를 인수하는 모델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존슨앤존슨이나 로슈처럼 일단 의료기기나 진단에 좀 그 프레젠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시도를 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는 보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다른 제약사들이 가져갈 가능성은 있기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신약 개발을 하다 보면은 요즘에 보면 이제 근거 중심, 소위 모드 오브 액션이라든가 그에 따른 뭐 정확한 타겟, 근거 중심이 같이 따라줘야 신약으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게 뭐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한 니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의료기기의 이제 진단 기술, 유전체 분석 뭐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분야와 조금 접목으로 하면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료기기 비즈니스보다는 제약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조금 접목을 통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의료기기 분야.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말씀하신 맥락에서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순수 바이오보다는 이제 CRO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DCT라던가 아니면 말씀하셨던 리얼월드 데이터인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DCT 임상이 팬데믹 기간 동안 굉장히 늘었습니다. 근데 그거 수행하려면 말씀하셨듯이 센서나 아니면 기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도 이제 DCT나 이제 그런 리얼월드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입장에서는 CRO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그런 진단기기들에 대한 그런 뭐 M&A나 아니면 어떤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강지수 전문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 전무님 보니까 이력 보니까 이쪽에 또 생명과 바이오 쪽에 또 전공자시고 계속 또 업계에서도 있었고 해서 그런 필드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좋은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처럼 작년 1월에 그 KRX에서 이제 그 어떤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해서 요건을 굉장히 강화 또는 세분화한 게 사실은 강화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올해 또 예상하기로는 그걸 또 업종별로 또 추가적으로 어떤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변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참 이 그 바이오벤처들이 그 어떤 엑시트의 수단 내지는 이제 기업의 성장 측면에서 스타트업들은 아주 거기에 목숨을 거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전무님께서 말씀처럼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또 그렇게 준비하는 게 녹록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도 뭐 작년에 14조 원 정도로 해가지고 큰 규모 건수도 굉장히 많이 했죠. 매년 이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보면 전통적인 국내 그러한 큰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벤처도 이제 라이센스 아웃했던 기업만 또 라이센스 아웃하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참 스타트업들이 좀 쉽지 않은 요건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매출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라이센스 아웃에서 마일스톤 내지는 뭐 업프런트 피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거 말고 만약에 임상을 가더라도 다른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좀 CRO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뭐 어떤 CDMO 뭐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또 심지어는 뭐 도매 쪽으로도 좀 할 수도 있고 건식 쪽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라이센스 아웃해서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매출 자체로 볼 때는 나오는 정도의 좀 수준이다라고 보면은 그걸 평가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뭐 사실 실제로 뭐 그런 움직임이 뭐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 상장한 회사들 중에서도 사실 상장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성격이 다른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도 다르고 인재도 다르고 뭐 굉장히 많은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바이오 벤처, 이 기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상장을 하고 상장을 유지하는 게 목적은 아닐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치료제,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좀 더 과감하게 얘기하자면 종식시키고자 하는 어떤 뭐 질환 아니면 어떤 뭐 컨디션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좀 더 큰 맥락에서 너무 이제 신약만 보시지 말고 뭐 좀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보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만 뭐 정말 상장을 위해서 내지는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별로 사업적으로 연관성도 없고 뭐 시너지도 나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인위적으로 붙이는 행위 자체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업계에 더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지금은 그 업의 본질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사실 좀 바이오 시장이 너무 과열됐던 것도 사실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바이오 벤처가 끝까지 상업화까지 뭐 임상 완료하고 허가받고 판매까지 할 수가 없다면 결국은 팔 수 있는 약물을 만드는 것이 바이오 벤처의 어떻게 보면 숙명인데 시장의 어떤 니즈에 근거한 약물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더 잘 팔 수 있도록 그쪽에 오히려 역량을 더 집중하고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사실 이제 상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매출 요건이 이제 또 강화된다니까 뭐 신약 자체로서 매출 나오기가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밖에 없으니까 대안으로 뭐 유관 사업을 통해서 어떤 매출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그 매출이 상장 시 기술손의 상장 시 시적으로 고려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고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 뭐 사실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도 사실 너무 이렇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도 이제 신약 개발 회사이면서 약 CMO 사업을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워낙 합성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고 잘하시는 그 대표님들이었고 그래서 여기는 좀 서스테이너블한 신약 개발 회사가 되겠다라는 목표로 처음부터 회사 구조를 그렇게 짜시고 그쪽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실제로 CMO 분야에 이제 매출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이게 충분히 이제 좋은 회사고 거래소에서도 이제 좋게 볼 것 같은데 매출을 당장 뭐 10억 뭐 이렇게 매출을 붙이기 위해서 CMO 사업을 이게 붙였다. 그럼 사실 이게 성장하는 트렌드를 보이는 거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이것도 사실 뭐 신약 개발만큼이나 사실 또 어려운 일이어서 그게 이렇게 그냥 아이디어처럼 쉽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약간 그 정도 되려면 사실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회사를 이제 바이오텍이 인수화해서 이제 같이 가는 형태가 아마 돼야 될 거고 이제 뭐
뭐 그런 것도 저는 뭐 사실 오픈해놓고 이제 좀 더 가능성을 탐색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금 뭐 답변하기 좀 곤란할 수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최근 KLX가 이렇게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강화되고 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투자자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신정부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민간 중심 자유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서 흘러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정책 제도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뭐 상장 유지해서 이제 페이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유롭게 문호를 개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지금 KLX가 이러한 상장에 대해서 이렇게 강화하는 게 앞으로 볼 때 계속해서 이렇게 강화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시장에 의해서 상장 위에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수 있는 게 바람직한지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뭐 제가 그런 거에 답변을 드릴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좀 개인적으로는 저희도 사실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깐깐하게 보시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고, 실제로 기존에 상장했던 회사들이 또 굉장히 뭐 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사실 패자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깐깐한 것은 사실인데, 사실 그러면 이것을 더 엄격하게 하면 그런 피해가 이제 없을 것이냐? 그러면 결국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그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이제 그러니까 되게 양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깐깐하게 제도를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또 그런 피해가 없어야 되는 건데 과연 그것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상장을 또 깐깐하게 하면서 또 그럼 대주주 지분율을 계속 상장도 깐깐하게 하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깐깐하게 하면서 그럼 대주주 지분율도 뭐 30%이 가이드라인을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다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걸 만족시키는 그런 회사는 굉장히 찾기 어려울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상장에 이렇게 목숨을 걸게 된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M&A가 어려운 건데, M&A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밸류에이션이 비싸기 때문이고, 밸류에이션이 비싼 이유는 상장 시점에 대주주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밸류에이션을 비상장 단계에서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아마 점진적으로는 좀 미국 좀 시장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는 아마 진화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오늘 그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그 신정부가 들어서고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시장과 그 다음에 투자 트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